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버스 괴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담도 괴담이 될까 싶어 제보해봅니다. 저는 9년째 서울살이 중인데 자취방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30분 거리라 출근할 때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날도 퇴근하고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버스가 오려면 8분 정도 남았어서 늘 담배 피우는 골목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는 순간 갑자기 버스가 도착했죠. 놓치면 또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불을 끄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원래라면 남은 시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오는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죠. 지하철역 앞에 있는 정류장이라 사람들이 꽤 많이 탔는데 마침 빈자리가 하나 남아서 얼른 앉았습니다. 담배는 좀 아깝지만 버스도 빨리 왔고 앉아서 갈 수 있으니 운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타서 막 출발하려는 찰나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는 버스 안을 쓱 둘러보더니 하필이면 제가 앉은 자리 앞으로 오셨죠. 약주를 거하게 드셨는지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버스 기사님이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라고 하는데도 손잡이도 안 잡고 엉거 주춤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저를 힐끔거리면서 구부정하게 서 계시는 모습이 마치 비키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죠. 그럼 그렇지 어쩐 일로 앉아서 가나 했다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누르면서 다시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 길 가는 사람이 앉아서 가야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 내리니까 괜찮다 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마치 걸레 쥐어짜듯이 세게 움켜쥐고는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돼 출발도 못하고 있던 버스 기사님이 그러다 큰일 난다고 자리 양보하는데 앉아서 편하게 가시라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태도가 하도 강경하셔서 저는 노인을 옆에 세워두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버스 안 사람들도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차라리 서서 갈까 했는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할아버지가 또 어깨를 잡고 꾹 누르더라고요. 고단하면 그럴만도 하지 그래도 땅에 발바닥 붙이고 살다 보면 다 지나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모아둔 돈을 잃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거든요. 몇 년을 아등바등 가진 궁상 다 떨면서 3천만원 조금 넘게 모았었는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살아갈 의지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등신처럼 사기를 당한 제 자신이 어찌나 징후스럽던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두어 달을 죽지 못해 살다가 회사 계약 종료 시점까지 다가오니까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더라고요. 막상 죽으려고 결심했더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폐는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름 준비도 열심히 했죠. 컴퓨터도 싹 포맷하고 쓸만한 건 남한테 나눠주고 남은 짐은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다 버렸거든요. 준비가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번개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를 만났던 것이죠.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거나 특별한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몇 시간을 끄끄거리면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배가 고파서 치킨 한 마리 시켜먹고 유튜브 보다가 잤죠. 다음날 늘어지게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어느새 죽기로 결심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심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방에 있던 음료수를 건넸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하시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또 뜻모를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공양을 받으니 몸보신이 된다. 내일 먼 길 가야 하는데 힘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내일은 이쪽으로 오지 말고 돌아서 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버스에 타려고 하자 한 번 더 절대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혹시 용한 무당이 아닐까, 신기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날 새 회사의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날 밤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생각났죠. 피곤하고 배고파서 얼른 집에 들어가고 씻긴 했는데 원래 내리던 역에서 한 개역도 먼저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죠. 면접 때문에 긴장을 하기도 했고 지치기도 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그 동네에 칼부림 났다는데 너 괜찮니? 아무 일 없지? 걱정하는 어머니께 집에 와서 쉬고 있는 중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 뉴스를 확인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소식이었는데 범인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 할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당연하게도 할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이상한 감정이 들죠. 분명 사람을 살해한 나쁜 놈이지만 저에게는 은인이기도 한 복잡한 신경이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루나루님이 보내주신 버스에서 생긴 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어린아이 걸음으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어릴 때는 엄마가 중간까지 데려다 주셨지만 고학년 되면서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걸어다니기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늦잠 자서 지각할 것 같은 아침이나 친구랑 놀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빨리 가려고 버스를 타죠. 특히 그 즈음에는 비오는 목요일마다 여대생이 죽어나간다는 괴담이 돌아서 엄마가 큰 길로만 다니고 절대로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곤 하셨습니다. 걸어다니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돈도 주셨고요. 그날도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저녁 7시 정도에 헤어져서 버스를 탔습니다. 학교 앞에서 저희 동네까지 버스로 6개 정류장만 가면 되어서 보통은 앉지 않고 서서 가는데 그날은 버스 기사님이 비와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위험하다고 앉아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죠. 빨리 집에 가서 TV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와 언니가 버스에 탔습니다. 아저씨는 40대 정도 되어 보였는데 머리숱이 적었고 언니는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빨간 스웨터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둘 다 우산을 안 썼는지 비를 쫄딱 맞은 상태로 버스에 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저씨는 버스 앞쪽 1인석에 앉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 자리에 앉지 않고 아저씨 옆에 서 있었죠. 어린 마음에 기사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왜 저 언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니면 제가 뚫어져라 쳐다봐서 그런지 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빈자리를 찾아서 앉더라고요. 그런데 앉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자리로 가서 앉고 또 얼마 안가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마치 버스 안에 빈자리는 다 앉아보려고 작정한 것 같았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저를 아무 말 없이 한참 쳐다보는데 너무 무섭고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죠. 내가 언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봐서 아저씨가 화가 난 건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계속 정류장 순서를 세면서 집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5번째 정류장을 지나서 바로 다음에 내릴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언니가 제 쪽으로 오더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비켜달라는 말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죠. 그 사이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죠.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내려야 되는데요.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정면만 주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못 들었나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끔찍한 걸 보고 말았죠. 언니가 입고 있던 건 빨간 스웨터가 아니었습니다. 흰 옷인데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가슴가페에서 줄줄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저는 차마 언니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고 안쪽에 꼼짝없이 갇힌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언니와 같이 탔던 아저씨는 제가 원래 내리려고 했던 정거장에 내리려고 뒷문에 서 있다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문이 열렸는데도 제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면서 멈칫하셨죠. 기사 아저씨가 안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아저씨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극도의 공포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버스가 다시 출발해버렸죠. 그렇게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났을 때 언니를 어떻게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옆자리를 봤습니다. 착하게 말하면 비켜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라졌더라고요.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제 옆자리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버스에서 사라졌죠. 분명 제가 앞을 보고 있었기에 내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언니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바로 하차벨을 누르고 버스가 서자마자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택시를 타고 저를 찾으러 오셨죠. 인생 최대 모험을 했기 때문인지 직후에 몸살이 심하게 나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을 때라 그런지 회복하고 그날 저녁 버스에서 겪은 일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서울과 경기 시내
시내를 돌아다니며 열댓 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 살인범의 얼굴이 제가 그날 버스에서 만난 그 아저씨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오래전 일이라 인상착의가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 아래로 처진 날카로운 눈매만큼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만약 제가 본 남자가 연쇄 살인범이 맞다면 같이 있었던 언니는 누구일까요? 혹시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지켜주려고 못 내리게 한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파헤치기님의 버스 정류장의 그녀 이야기입니다. 고2 겨울방학 때 일입니다. 그날은 해질 무렵부터 밤이 깊어가도록 비가 추적추적 내렸죠. 날도 너무 춥고 몸도 으슬으슬해서 드라마만 보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언니가 우산이 없다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러 나오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너무 귀찮고 짜증났는데 마중 나오면 치킨 시켜준다고 해서 후다닥 뛰어나갔죠. 양말 신기 귀찮아서 맨발에 쓰레빠 신고 나왔는데 어찌나 발이 시렵던지 언니를 원망하면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0시 반 정도였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어서 인적이 완전히 끊기진 않았더라고요. 길에도 걷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얼마 후에는 긴 생머리에 다리까지 닫없는 롱패딩을 입은 여자 한 분이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섭던 차였는데 잘됐다 싶었죠. 자세히 보니 여자분 패딩이 크게 부풀어 있는 게 품속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기 데리고 남편 마중이라도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위에는 지붕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지붕 아래에서도 여전히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게 눌러쓴 상태로 말이죠.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추워서 바람이라도 막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기다리다 지쳐서 언니한테 어디쯤 왔냐고 몇 번 버스 탔냐고 카톡을 보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상적인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아기가 우는 소리를 글로 쓰면 응애응애라고 하지만 실제 울음소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발음 그대로 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하는 소리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로 응애응애 하면서 우는 소리를 내는데 차마 돌아보지도 못하게 했더라고요. 어머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자 그만 울고 뚝 그치렴. 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아기 울음소리를 냈다가 아기를 달래는 척하면서 1인 2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원맨쇼였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언니가 빨리 도착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어머 맨발이네 안 추워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친근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별로 춥지 않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신난 듯이 계속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발이 뽀얗고 하얀 게 너무 예쁘다. 발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 어떻게 돼요? 한 230쯤 되려나? 그 사람은 제가 대답을 하지 않는데도 혼자 열심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하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속을 잊기라도 했는지 그 남자가 더 집요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예쁜 언니 왔다고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한다. 학생 우리 아기한테 얼굴 좀 보여줄래요? 그 사람은 있지도 않은 아기한테 얼굴을 보여주라면서 마치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부르는 소리에 마지못해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선체로 굳어버렸죠. 누가 봐도 가발인 것 같은 새까만 생머리에 얼굴은 꼭 일본 게이샤처럼 하얗게 칠하고 입술에는 새빨간 틴트를 덕지덕지 바른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처럼 보였던 볼록 튀어나온 곳에는 아기 인형이 있었고요. 그 남자는 공포에 질린 저를 보면서 우리 아기 예쁘죠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우산도 놓친 채 주저앉으니까 그 남자는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전속력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굳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의 웃음소리가 그치더니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언니였죠. 제가 넘어진 채 울고 있고 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기사님과 승객분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더니 이내 내려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분명 사람들도 다 보고 언니도 봤으니 귀신은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니 변태 아니면 정신 이상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치진 않았지만 지금도 한겨울에 롱패딩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철렁 떨어집니다. 롱패딩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꽤 긴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이야기는 루루님이 보내주신 한밤의 소풍길 이야기입니다.
취미로 낚시를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몇 회 연속으로 꽝치니까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즈음엔 동호회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가던 곳으로 갔다가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을까 신경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님에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곳 좀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시내에서 가까운 소류지를 알려주셨죠. 자기도 얼마 전에 여기서 월척을 낚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 월척이면 손맛 장난 아니겠었다 싶었습니다. 제 반응을 보더니 그 형님은 웬만하면 혼자 가지 말고 누구라도 끌고 가라고 신신당부했죠. 원래 물가 근처엔 귀신이 많이 나오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편이라 낚시꾼들끼리도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을 인사처럼 하는지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짐을 싸는데 그날따라 딸이 자기도 데려가라면서 떼를 썼죠. 짐 싸는 내내 제 뒤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자기도 갈 거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다졌고 그냥 집에 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오랜만에 기분 풀러 가는 건데 신경 쓰지 말고 가보라고 해서 일단 집을 나섰죠. 대신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과자를 잔뜩 사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제 간식과 마실 것을 사려고 할인마트에 들렀는데 편의점보다 싸게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팔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까먹을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사두었죠. 소류지 근처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낚시하면서 라면 끓여 먹을 생각으로 저녁도 건너뛰고 왔더니 배가 고팠죠. 다행히 소류지로 들어가기 전에 24시간 기사식당이 하나 있어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와서 식사 되냐고 물어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궁금하셨나봐요. 여긴 무슨 일로 왔냐, 외지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근처에 입지 좋다고 해서 낚시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 여기로 낚시를 오냐면서 해 뜰 때 다시 오든지 하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찝찝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손맛 한번 못 보고 그냥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 짐을 챙겨서 소류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로에서 벗어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소류지가 있어서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내심 한 두 분 정도 다른 낚시꾼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리를 잡고 공략하자마자 붕어가 잡혀 올라오기에 역시 입지 좋은 포인트구나 싶었습니다. 소류지 건너편으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도 간간히 보이고 차 소리도 들려서 무서움이 한결 가셨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되었을까 소류지 건너편 방향에서 차가 급제동할 때 타이어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가 쿵하고 큰 충돌음이 두어 차례 들리더라고요. 순간 사고가 났나 싶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낚시터에서 도로 사정이 보일리 만무했습니다. 큰 사고면 어쩌나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제가 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핸드폰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뉴스 뜬 게 있나 확인해봤지만 새로 올라온 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소류지 인근 도로에서 학원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있었죠. 일단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어서 안심하고 다시 낚시에 집중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소류지 건너편 방향에서 또 기이가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음이 들리더니 쿵하고 충돌음이 들리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건너편 방향을 살피는데 자꾸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까 들었던 소리와 순서가 똑같았거든요. 혹시 큰 사고가 났는데 수습하기 전에 연쇄 추돌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건너편은 구급차 소리나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는 기척 없이 잠잠했습니다. 그쯤 되니 어디에서 멧돼지 쫓으려고 자동차 소음을 스피커로 틀어두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놀란 마음도 진정시킬 겸해서 챙겨온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을 때 이것저것 샀던 비닐봉지를 뒤지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 웬 애들인가 싶었죠.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야는 어둠에 익숙해진 상태이고 워낙 적막해서 사람이 있으면 발자국 소리라든지 그림자 같은 게 바로 보여야 하는데 정말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술기운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등 뒤에 수풀이 우거진 방향에서 여러 명이 뛰어노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멈추더라고요. 이제 된 건가 싶어 전방 주시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저를 향해서 한꺼번에 뛰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겁을 해서 짐을 내팽겨치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지퍼를 올렸습니다. 손전등이면 먹을 게 다 밖에 있는데 차마 가지러 나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밤새 텐트 주변으로 아이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얇은 텐트를 찍고 안으로 들이닥칠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섭던지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연것 같던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다
다가올 즈음 아이들의 기척도 사라졌는데요. 저는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낚시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젯밤에 봤던 기사를 다시 검색해보았죠. 소류지 인근 구분 내리막길에서 학원버스와 소나타 차량이 충돌해서 현장에서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한 아이들이 지금의 제 딸과 같은 또래였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짐을 살펴보니 라면이며 소주는 그대로 있는데 유독 딸아이 주려고 샀던 장난감이 들어있는 과자만 사라졌더라고요. 우는 딸아이 얼굴이 눈에 밟혀서 대여섯 개 정도 넉넉하게 사두었는데 거짓말처럼 그 과자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과자만 사지 말고 애들 좋아하는 음료도 같이 사갈 걸 후회하기도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지금까지도 다시 찾아가지 못하고 있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익명으로 제보해주신 저승으로 가는 버스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한번 버스를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운행 시간표를 보고 출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내에 있는 학원 끝나고 친구랑 놀다가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40분을 더 기다려야 했죠. 해가 지고 안개가 깔려서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멀리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죠. 가까이에서 보니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버스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버스 노선 번호는 한 자리, 길어봤자 두 자리 숫자인데 그 버스는 번호가 6자리였죠.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타려다 말고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땡땡 마을 가나요? 큰 소리로 물어보는데도 기사님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기사님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가 괜찮냐면서 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 것도 번호가 6자리인 버스에 타려고 한 것도 전부 꿈이었죠. 왜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꿈속에서 타는 버스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라서 절대 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공부 시간은 최대로 늘렸는데도 성적이 점점 더 떨어져 입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딱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나오는 꿈을 자주 꾸게 됐습니다. 시험 시간에는 거의 하루 건너 하루씩 버스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 곧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던 엄마도 제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신 것 같았죠. 기력이 허해서 그런가 싶어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주시려고 했고 꿈 얘기가 나올 때면 늘 엄마 두고 혼자 버스 타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악몽을 꿔도 숨기고 티를 안 내게 되었죠. 날은 큰 고민이었던지라 같은 반 친구들 몇 명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도 요즘 그런 꿈을 자주 꾼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겪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내심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악몽을 꿀 때나 가위에 눌렸을 때 빨리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박수를 치는 것이고 그래도 꿈이 깨지 않을 때는 자기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싸해서 나중에 따라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꿈에서 6자리 번호의 버스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버스에 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아는 얼굴이 나타났죠. 저에게 악몽에서 깨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땡땡아 여기서 뭐해? 저는 해맑은 얼굴로 뭐하냐고 묻는 친구에게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영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더니 그 친구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 버스 안 타면 후회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 제가 거절하는데도 친구는 계속 버스에 타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한편으로는 친구가 이미 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망설이다가 버스에 올랐더니 중간에서 친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옆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다른 승객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같이 감정을 1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는데 그걸 보니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버스에서 내렸죠. 그리고 버스에 타고 있는 친구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전에 본 적 없는 싸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아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멱살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로봇처럼 감정 없는 말투로 같이 가자고 중얼거렸죠. 같이 가.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땐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깬 엄마와 마주쳤는데요. 엄마는 안색을 보고선 무슨 수를 내든 내야겠다고 다짐한 것 같았습니다. 거의 모든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제 상태를 전하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꿈 내용이 너무 찝찝해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진 않았죠. 괜히 얘기했다가 이상한 애로 몰리기도 싫었고요. 그러다 하루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데 제가 나오는 꿈이라면서 말이죠.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는데 항상 중간에 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권하지만 제가 늘 거절을 해서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했죠. 내심 저한테는 악몽인데 왜 그 친구에게는 황홀하고 좋은 꿈인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 속에 기말고사가 시작되었고 끔찍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룬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란 위기감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는 너무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잘 봤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어. 이번 시험이 좀 쉬웠잖아. 아무래도 그 꿈이 길몽이었나봐. 혼자만 망했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와서도 펑펑 울다가 잠든 그날 밤 저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6자리 번호를 한 버스가 도착했고 먼저 타고 있던 친구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얼른 타라고 재촉했죠.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옆자리에 앉았죠. 친구는 너무 좋아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자 너무 안심이 되면서 버스에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서지 않고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친구에게 언제 내리냐고 물어봤는데 곧 도착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꼭 죽은 사람 같았죠. 그러자 바로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버스 기사님은 답이 없었죠. 그 사이 버스는 강의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이 강을 건너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쩔 줄 몰라 벌벌 떴는데 문득 그 친구가 예전에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이름을 3번 부르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친구가 제 한쪽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제 이름을 크게 외쳤죠. 한 번, 2번, 마지막 3번째로 이름을 외치려는데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아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방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제 입을 막고 있는 건 몇 해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고갯짓을 하면서 저를 자리에서 끌어내 버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너무 무섭고 아파서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눈이 퉁퉁 부은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새 제가 열에 시달리고 깨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나았고 병원에서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하루 쉬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 교실이 초상집 분위기였죠. 꿈속에서 매일 만나던 그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는데 병원에 이송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꿈속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친구와 같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괴담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에 메일을 통해 제보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버스 괴담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